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크리티컬 솔루션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론을 제대로 요번 연도에 이론을 듣지 않았거나 한번 빠르게 좀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정리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기 위한 가장 이론적인 개념 문제들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의 변형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한 문제들은 여기 이제 핵심적으로 모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서는 사실은 되게 부족하기는 해요. 하지만 쓰는 연습할 때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고 싶은 분들은 여기 이번 마지막 한 바퀴 도는 커리를 통해서 내가 개념 정리를 좀 완전히 하고 쓰는 연습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각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우리가 이론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거의 많이 정리가 비슷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할 텐데 여러분이 단원을 먼저 보시면 이 단원이 과학의 본성, 그리고 교육과정, 교수학습 이론,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과학교육의 평가 이렇게 5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과정은 이미 특강을 찍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크리티컬 솔루션을 듣는 분들도 그 특강은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특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한 쪽지 시험은 그냥 여러분들이 기입형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연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본 수업에서는 그러니까 과학의 본성, 그리고 과학학습 이론,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평가 이렇게 4단원에 집중적으로 시작할 거고 이제 첫 번째 단원이 과학의 본성 단원입니다. 여러분들 과학의 본성 단원 다 아시겠지만 크게 과학의 본성은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본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과학 지식의 특성과 그 형성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가 바로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가라는 것과 과학 지식이 어떤 특성을 갖는가 이게 바로 뭐냐면 인식론인 거예요.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관점을 설명한 게 인식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식론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인식론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과학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 아니면 과학 지식의 특성 이렇게 했을 때 인식론의 관점을 전통적인 관점과 현대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이걸 커다란 맥락에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각각에 대한 부분적인 특성을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과학 지식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러한 특성을 통해서 변화되어 왔는데 우리가 과학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어떠한 과학적 방법이 사용이 되었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들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뭐냐면 철학이죠. 과학적 방법이라는 거는 사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철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표적인 과학적 방법이 귀납법, 연역법, 가설연역법, 반증법, 규칙법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고를 거치는데 그냥 사고로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은 실험도 하고 조사도 하고 견학도 하고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탐구라고 하는 거예요. 탐구 활동을 거치니까 여기에는 과학적 탐구에는 어떤 것들이 또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론적인 관점과 방법과 탐구를 통해 과학 지식이 형성되고 변화 발전을 했는데 이런 과학이라는 것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과학의 역할은 그냥 어떤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거를 축적해놓고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예상이 되었다면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는 게 과학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는 과학 이론이 형성이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이론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라는 걸 정리하는 걸로 과학의 분석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학의 분석이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소나기에 딱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 지식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어떻게 형성되어 왔지? 이때 사용된 과학적 방법은 무엇이지? 그러면 이런 과학적 방법과 함께 어떤 탐구들이 진행되어 왔지? 이런 탐구를 통해서 과학 이론이 형성이 되고 어떻게 변화 발전했는지를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파트인 우리가 여기 우리 그 각 파트마다 에센셜 프랙티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처럼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와서 수업 듣고 내가 부족한 거 한번 채우고 그러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하는 방법은 지금 수업을 들을 때는 해설지를 옆에다 두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혼자서 할 때는 교육학이나 과교로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단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걸 막 깜지 쓰듯이 막 논술을 쓰고 이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인출을 해오되 여기 빈 연습장 하나 놓고 거기다가 키워드들 해서 키워드를 쭉쭉쭉쭉 키워드만 쭉쭉 써내려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해설지도 한번 같이 맞춰보고 그리고 저랑 수업을 통해서 이걸 좀 글을 풍성하게 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핵심 연습, 핵심 개념 연습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과학 지식에 대한 전통 인식론의 관점과 현대 인식론의 관점을 비교해서 간단히 서술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론에서는 전통적인 관점과 현대적인 관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해설에는 길게 써 있지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전통적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론에서도 외운 것이 있습니다. 키워드가 뭐냐? 신념이자 증거이자 이것은 진리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신념이자 그 다음에 객관적인 증거들이자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진리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대인식론은 이것과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신념이라고 이렇게 보지만 현대인식론은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증거라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객관적인 증거가 없냐면 우리가 현대인식론에서는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그걸 남들하고 똑같이 해석하거나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진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지식은 과학 지식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가변성, 잠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현대인식론에서는 어떤 주관적인 개인의 생각이자 그리고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관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이거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잠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씩 줄치면서 보겠습니다. 해설지에서 보세요. 첫째, 우리가 철학으로 본다면 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합리적이다라고 바라본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합리적인 학문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1번이라고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여기에서의 전통적인 과학 철학은 절대론과 실제론의 배경을 두고 있다. 2번이에요. 절대론과 실제론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적이라는 절대불변의 진리라든지 절대라는 것이 있다, 진리라는 것이 있다라고 믿는 거고 실제론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검증된 것만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으며 세 번째, 과학적 방법에는 귀납, 연역, 가설연역법 등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게 현대인식론에서도 있지만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전형적인 과학적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귀납이든 연역이든 가설연역이든 전형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학적 방법은 모두 객관적인 자료, 여러분 이거 주시고 절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추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납이나 연역이나 가설연역이 이런 걸 바탕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죠. 4번이죠. 그래서 여기는 과학적 방법이 합리적인 학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배경이 있는데 여러분이 꼭 번호를 붙여서 외운다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정리해봐요. 전통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이 학문을 합리적인 학문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 인식론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주관적이니까 비합리적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철학적인 관점에 뭐가 있었습니까? 절대론과 실제론이 배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에는 또 구체적인 방법에는 뭐를 제시했습니까? 귀납이나 연역이나 가설연역 같은 전형적인 과학적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베이스가 바로 뭐냐? 객관적인 자료나 절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키워드만 우리 외워볼까요? 합리적이다, 그리고 절대론과 실제론, 귀납, 연역, 가설연역 같은 이거 전형적인 과학적 방법,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와 절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키워드들은 잘 연결해서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학 지식은 신념, 진리, 증거이며,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거예요. 이게 신념, 내가 참이라고 믿는 것에 대한 신념, 그 다음에 증거,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증거다. 그래서 진리다. 절대불변의 진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두 번째 현대인식론은 어떤 관점이냐 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까 약간 여러분 대칭적으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까는 합리적인 학문이죠. 하지만 합리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는 비합리적인 게 되는 거예요. 왜 비합리적이냐 그러면 거기 나와 있지만 주관적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자기가 믿는 진짜 신념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주관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주관적이고 이념적인 학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두 번째, 과학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이나 가치관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만 살아남고 진화 과정을 통해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큰 특성이 바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사회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는 이런 것이 바로 과학의 사회성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발달하느냐? 그 당시에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과학 이론이 바로 발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사회적 변화와 학문적 발달에 따라 함께 발달하는 비합리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까는 절대적이고 실제론이다 그랬지만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비합리적이고 주관적이고 이념적이다. 순서가 이게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방법에 귀납법, 연역법, 가설연역법이 있었지만 여러분 여기는 그러면 귀납법 안 되냐? 아니요, 됩니다. 귀납도 되고 연역도 되고 가설연역도 되지만 여기는 특이한 게 모두 들어가요. 전형적인 과학적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뭐가 들어가요? 그 당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회성이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올해 사회성 시험에 나왔죠? 사회적 방법이 과학적 방법으로 되는 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 현대인식론의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거기다가 줄치세요. 과학 지식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한 설명 체계이다. 이게 과학 지식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가 대비되는 게 바로 뭐냐?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과학 지식을 뭐라고 봤습니까? 신념이자 증거이자 진리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현대 인식론에서의 과학 지식은 바로 뭐냐면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설명 체계가 아니라 사회적인 사회성이 들어갑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구성한 설명 체계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구성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근거를 통한 논리적인 추리가 아니라 구성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식론의 철학적 관점이 되는 또 하나의 관점이 바로 뭐냐면 구성주의가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밑에도 있지만 감각적이거나 아니면 자료 우리가 관찰을 통한 의사소통이나 그냥 우리가 수용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밝힐 수 있는 잠정적인 개념체계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얘네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되는 합리적인 학문이냐 아니면 비합리적인 학문이냐, 여러분 이런 거, 여기는 실제론적이고 그리고 여기에 절대론적인 이런 것이 있지만 현대인식론에서는 주관적이고 그리고 이념적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과학적 방법이 우리가 귀납이라든지 연역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전형적인 과학적 방법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현대인식론에서는 전형적인 방법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가능해요? 사회성이라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도 이 과학적 방법의 중요한 한 가지 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2014년 화학에서도 나왔고 2018년 화학에서도 나왔던 게 바로 뭐냐면 직관 또는 영감 또는 꿈 아니면 은유, 이런 것과 같은 것도 과학적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내 머릿속에서 제가 이걸 자꾸 반복해서 해드리는 거는 항상 문제를 읽을 때 인식론적인 관점은 전통 아니면 현대예요. 근데 전통에 들어가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진리, 절대불변의 진리와 같은 이런 것들이 뉘앙스가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글을 읽으실 때 그걸 빠르게 분석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음은 과학의 본성 중에 일부 관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과학의 본성을 5가지 적어라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있죠. 그런 중에 이 한 가지 예들을 일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과학의 본성의 특성, 여러분 과학의 본성의 특성에다 줄치시고요. 과학의 본성의 특성에서 여태까지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 잠정성이에요. 잠정성.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할 수 있는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2000년대쯤 전후로 나왔던 논문에서 나온 거를 제가 여기다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런 부분을 따다 쓰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모형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4년 이후에 물리 전공도 그렇고 모형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일단 첫째가 모형에 관한 인식인데
여러분 모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형이 뭐죠? 모형을 이제부터는 한마디로 얘기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모형이 뭐야? 그러면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모형이라는 것과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 기억나시죠?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 개념, 법칙, 원리, 이론, 모형, 그리고 가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쓸 때 여러분 얘네들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뭐죠? 사실은 뭐죠? 오감을 통해 관찰한 바를 기술한 거. 이게 그냥 팩트. 자료 수집한 거. 이게 사실이에요. 개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물이나 현상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증거 속성. 여러분 이것이 컨셉이 되는 거예요. 컨셉. 여러분 법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칙이란 로니까 개념 간의 관계. 여러분 대표적인 거 어떤 걸로 생각하면 되냐면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을 하면 압력과 부피의 관계, 온도와 부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칙이란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칙과 원리라는 것이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고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리라는 거는 뭐냐면 법칙들에 대한 법칙인데 이게 왜 법칙들에 대한 법칙이냐면 원리는 이 안에 여러 개의 법칙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도 그렇지만 아니면 기체 분자 운동의 원리다. 아마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기체 분자 운동의 원리, 이걸 설명하려면 기체에 관한 모든 법칙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칙이나 원리는 거의 비슷하지만 여기는 원리는 여러 개의 법칙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법칙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선을 제가 다 그었어요. 여러분 이것과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여러분 여기까지는 데이터를 통해 얻어진, 물론 여기 현대인식론에서는 다 구성된 거 맞아요. 구성이 된 겁니다. 있는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학자들에 의해서 구성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 분필이라고 하자 원래부터 분필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한 거잖아요. 이런 게 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성된 게 맞지만 여기와 여기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론이나 모형이나 가설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예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성된 거예요. 설명 체계예요. 그러니까 사물이나 여러분 아까 이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 체계예요. 이게 다 똑같습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 체계입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 인식론에서 가설과 이론의 차이를 말하는 게 뭐냐면 가설은 잠정적인 설명 체계라고 하는 거고 이론은 그냥 우리가 뭐 결정이 된, 이미 확인이 된 설명 체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현대 인식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론이란 이 세상의 모든 과학 지식이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잠정적인 설명 체계이기 때문에 현대 인식론에서는 이론도 잠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세 개의 공통점은 뭐냐? 설명 체계는 맞습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론과 모형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모형이라는 거는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이거나 시각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활용하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모형은 현상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모형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척도 모형이라는 것이 있고 이거보다 사실 더 많죠. 교육학적으로 보면 모형은 더 용어도 더 많지만 우리가 과학에서 주로 쓰이는 모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척도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비유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론 모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척도 모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떻게 한 거죠? 그냥 크기를 아주 줄이거나 지구과학에서 우주에 관한 행성들을 척도를 아주 축소를 해서 여기다가 갖다가 10cm로 만들던 아니면 50cm로 만들던 그렇게 한 게 척도 모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생물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 우리 몸에 있는 인체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그거를 확대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척도 모형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 모델은 뭐죠? 비유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유사성을 대응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사물이나 현상을 이용해서 활용한 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비유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론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모델을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원자 모델 같은 거죠. 원자라든지 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론이다. 이론적인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게 모형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험에도 굉장히 계속해서 많이 나왔던 게 우리가 원자 모델의 변천을 가장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면 돌턴의 원자설이라든지 아니면 톰선의 건포도 푸딩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대표적으로 이 과교론을 풀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러더포드의 우리가 행성 모형 이런 거 있잖아요. 태양계 모형, 태양계 모형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런 모형이라는 것은 결국 과학자들이 어떤 현상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창의적으로 상상력이나 창의력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형과 관련해서는 어떤 특징을 외우셔야 되냐면 첫째, 이 원자 모형이 과학적 모형의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과학적 모형은 실제 여러분 이것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실제 사물이나 현상을 정확히 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슷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정확히 묘사한 거 아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표현된 거 아니다. 그냥 단지 뭐라고 그랬어요? 현상이나 실험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의 상상력과 창의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한번 샤를의 법칙을 비유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래?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어떤 모둠에서 어떤 비유를 만들었냐면 무슨 뭐 춤추는 카페에 갔는데 이 춤추는 카페에서 신나는 음악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엄청 막 신나게 춤을 추고 아주 느린 음악이 나오니까 천천히 춤을 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온도가 높은 게 신나는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때 분자들은 신나게 춤추는 것처럼 굉장히 운동성이 활발하고 충돌도 많을 거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비유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게 현상을 똑같이 묘사하는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자를 본 적도 없어요. 활발하게 운동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오개념 중에 하나가 실제처럼 비슷하게 묘사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실제를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형의 특성이 뭐냐? 상상력과 창의성에 의해 구성된 거예요. 아셨죠? 자, 모형을 한마디로 외워봐요. 뭐라고요?
실험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가 상상력이나 창의력에 의해 이거 구성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2019년에 모형이 나왔잖아요. 모형의 역할을 써라. 그때 뭐라고 했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능, 모형의 개발과 사용 있잖아요. 그거를 적고 그거 적은 다음에 여기서 모형의 역할을 써라 라는 것입니다. 그 모형의 역할은 뭐예요? 모형의 역할이 뭘까요? 모형의 역할은 어떤 실험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역할이에요. 아셨죠? 역할이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론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가설연역법 같은 거 기억나죠? 내가 어떤 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만들면 자기의 이론의 기초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형을 구성하고 나면 뭘 할 수 있어요?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형하고 이론하고 가설은 굉장히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비슷한 공통점이 뭐냐? 설명하고 예측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형을 알면 모형을 통해서 설명도 하고 이거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날 거야 라고 예측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측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실험을 유도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또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온도로 실험을 해봤어? 온도가 이럴 때 활발하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번에는 압력에 대한 것도 한번 이걸로 설명을 해볼까?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실험을 유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더 좋은 설명을 하기 위해 어떻게 되겠어요? 수정되고 보완됩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모형도 잠정적으로 변화됩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얘가 잠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역할이자 특징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또 하나가 뭐예요? 모형이 나왔다 하면 나오는 게 뭡니까? 한계점이죠. 모형에는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와 동일하지 않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대응되지 않는 속성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대응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오히려 오개념이 유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옛날에 교과서에 우리가 예전에 논문을 쓴 적도 있는데 교과서에 어떤 비유를 쓰냐면 원자라든지 분자를 학생들이 그 역할놀이처럼 운동을 하거나 이런 교과서에 그런 활동이 실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그렇게 실어놓고 학생들이 활동을 하니까 어떤 한계점이 생기냐면 뚱뚱한 사람도 있고 약간 마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분자들이 한 종류의 분자인데도 어떤 분자는 더 크고 어떤 분자는 작다든지 아니면 여자 분자도 있고 남자 분자도 있다든지 의인화를 통해서 오개념이 되나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각화를 딱 시켰다면 머릿속에서 구조화시켜서 써보세요. 자, 모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냐면 모형이란 뭐예요? 실제를 묘사한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구성하려고 한 것도 아니라 어떤 실험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가 주관적이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통해 구성한 거다. 이게 모형의 특징입니다.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형의 역할이 무슨 역할이 있다? 첫째, 설명하기 위한 거다. 둘째, 설명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 거다. 이러다 보니까 얘네는 또 다른 실험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설명을 위해 바뀌기도 한다. 모형도 발전하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가 원자 모형이 발전해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형은 이렇게 점점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나 한계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점? 실제와 동일하지 않으니까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교수학습 도구로서의 장점은 뭡니까? 모형을 활용할 때 여러분 이거는 연구자들한테는 이렇게 또 다른 실험을 유도하고 또 더 좋은 설명을 위해서 변화 발전하죠. 학생들을 위한 교수 학습 도구로서는 모형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장점이 뭐예요? 이해를 돕죠. 제일 중요한 게 이해를 돕는 거예요. 교육과정에도 써 있어요. 이해를 돕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친숙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활용하니까 학생들의 학습 동기나 주의 집중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형 외우셔요. 자, 모형이란 실험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다. 과학자들이. 자,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과학 지식의 잠정성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자, 과학 지식의 잠정성은 여러분들 쓸 수 있죠. 뭐냐면 과학 지식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 가능하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제가 말한 이 문장은 기출되었던 문장입니다. 아마 기출 문제를 푸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첫째 줄에 줄쳐 놓으세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과학 지식은 견고하여 쉽게 변하지 않지만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특성인데 쉽게 변하지 않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학 지식은 안정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정성이 여러분 학생들의 5개념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학생들의 5개념도 매우 안정적인 거예요. 하지만 변화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변하느냐? 자, 여기도 줄칠까요? 새로운 증거로 인해 기존 이론이 수정되거나 1번. 두 번째, 새로운 시각이나 기준으로 자료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시험에 그대로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문장이 살짝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지식의 변화는 뭐랑 비슷해요? 과학사에서 과학 지식의 변화 과정은 학생들의 개념 변화 과정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첫째, 이러한 개념 변화는 새로운 증거로 인해 수정되거나 이 새로운 증거라는 것이 R2가 먼저 나와서 R2, 변칙 사례가 나오면서 기존 이론이 수정되거나 두 번째, 새로운 시각이나 기준으로 인해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기술의 발달.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현미경이 더 이게 배율이 높아지고 여러분 레졸루션이 너무 좋아지고 이러면 예전에는 못 보던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새로운 기준이 되니까 자료를 새롭게 해석하기 때문에 기존 이론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과학 지식에서는 기술의 발달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생물도 그렇고 지구과학에서도 그렇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정성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외워볼까요? 잠정성은 두 문장으로 기억할 수 있는데 첫째, 과학 지식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둘째, 과학 지식은 쉽게 바뀌지는 않지만 변할 수 있다. 이 두 문장을 함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 지식의 변화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변하거나 두 번째, 어떤 새로운 시각이나 기준으로 이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변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이번에는 과학 지식의 주관성입니다. 여러분 주관성, 여러분 주관과 반대가 객관이잖아요.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뭐냐?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에요.
이게 관찰의 이론 의존성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과학 지식은 주관적이며 이론 의존적인 측면을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쭉 줄여놓으세요. 이게 이론 의존적인 측면을 지니는데 여기 보면 과학자의 신념, 선지식, 훈련, 경험, 기대 등은 그들의 연구에 실제적인 영향을 준다. 왜 그러냐면 어떤 것을 수행할지, 어떤 것을 관찰할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하나를 외우면 관찰의 이론 의존성을 외울게요.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한마디로 뭡니까? 관찰자의, 여기 나와 있잖아요. 관찰자의 신념, 선지식, 훈련, 경험, 기대가 관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관찰과 해석에 영향을 주는 게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니까 관찰을 할 때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없이 하면 좋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관찰자가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없이 관찰하는 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찰이란 자신의 이론을 검증하거나 뭔가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객관적인 관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찰은 관찰 이론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 번째는 추론과 상상력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과학 지식은 부분적으로 사람들의 추론이나 상상력이나 창의성의 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지식이 이렇게 상상력과 창의성 이런 거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화학에서 2번이나 나왔던 것이 뭐냐면 화학에서 벤젠 구조를 알게 된 케쿨레가 꿈을 통해 여러분 꿈속에서 뱀이 꼬리를 물게 됐다. 여러 가지 꿈을 막 이렇게 너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꿈속에서 그런 상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구성하게 되는 것도 한 가지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멘델레예프도 마찬가지죠. 멘델레예프도 우리가 뭔가 원소들 간에 규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규칙성을 찾으려고 막 하다가 잠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거를 배열을 맞췄다고 하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배열을 맞추고 나서 그거를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추론과 상상력이라는 게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안 되지만 현대 인식론에서는 전형적인 과학적 방법이 없으니까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니까 이런 상상력과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 여기에 직관이라든지 아니면 영감이라든지 그래서 꿈이라든지 아니면 은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상력이나 추론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과학적 방법에 대한 잘못된 신념. 이게 뭐냐? 여러분,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건 어디냐면 전통적인 인식론이겠죠. 전통적 인식론의 잘못된 신념이 무엇입니까? 전형적인 과학적 방법은 따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소에 실생활에서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봐요. 예를 들면 침대는 과학이다. 뭐 아니면 과학적 방법이 있다. 과학적 방법을 통해, 과학을 통해 막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다 보니까 뭔가 과학이라는 것은 아주 전형적이고 절대불변이고 굉장히 가치로운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인식론에서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5개념이 잘못된 신념 중에 하나가 보편적인 과학적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했던 옛날 사람들은 문제인식, 가설서정, 변인 통제 실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해서 여기에서 다시 또 실험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이 보편적인 방법이다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현대인식론적인 관점에서는 거기에 나타나 있듯이 보편적인 과학적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관찰도 하고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는 한계도 있지만 관찰도 하고 비교도 하고
측정도 하고 시험도 보고 사색도 하고 가설도 만들고 개념적 도구를 창조하고 구성하고 등등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과 예술을 비교하는 방법도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분 우리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7 개정에서는 스템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09 개정이 되면서 스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현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되었던 게 바로 뭐냐면 과학과 기술과 공학과, 그리고 바로 A가 아트죠. 아트가 바로 예술입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는 과학이나 영재를 기르는 데 있어서 과학 영재만이 아니라 바로 예술성, 예술을 하는 예술과 과학과의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접목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 교과서에도 보면 아직도 스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어떤 공통점이 있죠? 이 과학의 본성을 검사하는 검사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과학 지식은 광부가 금을 캐내듯이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작곡가가 음악을 작곡하는 것과 같이 창조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 현대인식론이죠? 바로 작곡가가 음악을 작곡하듯이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광부가 금을 캐내듯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술과 마찬가지로 상상력이나 직관이나 감정이나 시각화 이런 것 등등이 굉장히 창조적인 측면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본성의 특성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비교해서 보시기 바라요. 자, 이번에는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과학 지식의 사회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예시를 한 가지 이상 서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과학 지식의 사회성이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계속 과학 지식의 사회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과학 지식의 사회성은 이미 과학 지식의 특성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과학 지식이 뭐라고 그랬죠?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 체계인데, 그냥 설명 체계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사회적으로 구성한 설명 체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과학 지식이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한 설명 체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구성한 설명 체계라는 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아까 우리가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실제론이나 아니면 절대론과 같이 어떤 절대적인 근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논리적인 추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대인식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논리적 추리 외에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관적이고 이념적인 학문으로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란, 여러분 사회성을, 과학 지식의 사회성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한 설명 체계이다. 이게 한마디로면 끝이에요. 아셨죠? 여기에 핵심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한 설명 체계다. 근데 왜 사회적 합의를 구성하는 거냐?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과학 지식이라는 게 현대인식론적인 관점에서는 주관적이고 이념적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이런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구성되다 보니까 그 밑에 있죠. 당시 당대의 환경이나 가치관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만 살아남는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추가로 써야 된다면 당, 대,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관 또는 그 시대의 환경에 적합한 것만 잘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 그 당시의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지식의 사회성이 뭐냐? 그러면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한 설명체계인데, 이 사회적 합의를 하다 보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그 당대 사회의 가치관이나 환경,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흐름을 잘 잡으시면 바로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왜 이렇게 영향을 받느냐? 그 당시 사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수용된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세 줄 길게 써봤자 우리가 4점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개 정도만 여러분이 외우시면 돼요. 흐름 잡아봐요. 과학 지식의 사회성이 뭡니까? 과학 지식이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체계인데, 그냥 설명체계가 아니라 사회성을 갖는데, 그 사회성이 뭐냐? 당대 사회의 가치관, 이런 거에 영향을 받고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수용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한 설명체계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 외우고 여러분이 하나로 묶어주시면 돼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구성한 설명체계이다. 근데 이러한 사회성은 그 당대 사회의 가치관, 환경에 가장 적합한 것이 살아남게 되는데 그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특히 지식은 그 당시 사회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게 수용된다. 과학지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길게 써있지만 결국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가지로 딱 압축해서 외우고 계세요. 하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구성됐다. 왜 사회적 합의를 갖냐면 그 당시 사회의 가치관과 그리고 환경, 얼마나 시험에 많이 나오게요.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는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 문제를 제일 잘 해결하는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외우셨죠?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고 가세요. 집에 가서 외우는 거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세요. 이따가 우리가 문제 풀면서 다 쓰일 겁니다. 자, 이번에 4번째입니다. 다음은 원자 모형에 대한 과학사 사례입니다. 여러분, 원자 모형에 대한 과학사 사례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원자 모형 줄치시고 이제 과학사 사례입니다. 과학의 본성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적고 근거를 제시하시오. 여러분, 여기 문장은 긴데 여러분 이제 분석하면서 바로바로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과학의 본성을 줄쳐놨죠?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 이거를 모두 찾아 적어야 됩니다. 근거도 제시하고.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1904년에 제안된 톰슨의 원자 모형은, 여러분 벌써 보이네. 여러분 뭐냐면 톰슨, 연구자는, 여러분 저는 읽을 때 연구자는 동그라미, 이 사람의 이론이나 아니면은 모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 세모 한다든지 저만의 이런 기호로 표현을 해놔요. 근데 여기 원자 모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원자 모형이 나왔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모형에 대한 과학의 분석의 특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형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예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체계로서 구성이 된 겁니다.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가 창의성과 상상력의 기초에서
구성한 것이다 라는 거였죠. 하지만 실제와 똑같은 거 아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와 똑같지 않고 어떤 여러분 여기 과학자가 상상력과 창의성을 통해 구성된 것이다. 여러분 모형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모형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그걸 바탕으로 예측하고 또 다른 실험을 유도하고 그러면 더 좋은 설명을 할 수 있는 모형으로 변화 발전해 나가는 거다. 하지만 한계점을 가진다. 이런 모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모형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과 이것에 대한 러더퍼드의 해석에 의해 오류인 것으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이 모형이 있었는데 여러분 모형이라는 건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톰슨의 원자 모형이 있었는데 알파 입자 산란 실험과 러더포드의 러더포드의 이러이러한 해석에 의해 오류인 것으로 증명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이론인데 이게 얘네들 때문에 오류로 증명이 됐잖아요. 이건 다시 말하면 변칙사례죠. 두 개가 변칙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기호를 쓸 때 동그라미 이걸로 잘 안 되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사에서 지식이 변화되는 과정은 학생들의 개념 변화랑 똑같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 나온 이론을 C1 여러분 그러면 얘네들은 변칙사례니까 R2 그냥 우리만의 기호인 거예요. 그냥 이것이 R2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죠. 자, 러더포드의 해석은 원자에 대한 러더포드 모형으로 발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더포드의 해석이 여러분 또한 러더포드의 또 다른 모형으로 발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요 이렇게 발전되는데 또 다른 이론 여러분 이게 C1 프라임라고 한다든지 아직은 과학 개념이라는 게 딱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러더포드 모형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아까 여기 줄 치셨습니까? 괄호 안에 보면 러더포드의 해석이란 양전하가 원자의 중심에 있고 아주 작은 영역을 차지하는 핵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여러분 원자가 중심에 있고 이거를 본 적이 있나요? 본 적 없습니다. 근데 러더포드가 모형에 대한 인식도 되지만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과학자의 상상력과 추론이 들어있는 설명도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모형에 대한 인식도 들어있을 거고 두 번째는 과학자의 상상력과 추론의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죠. 자, 여기에 또 하나가 보이는 게 뭐냐면 톰슨의 원자 모형이 실험을 통해 오류로 증명이 됐잖아요. 여러분 실험 결과에 통해 증명이 됐잖아요. 과학 지식이 변화되거나 이런 거에는 항상 경험적인 증거에 기반을 한다. 경험적인 증거 기반입니다. 그냥 내 멋대로 상상력과 추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험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경험적인 증거 기반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뭐가 보입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2번, 3번. 여러분 또 하나가 보이는 게 뭐냐면 톰슨의 원자 모형이 러더포드의 모형으로 발전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가변적이자 잠정성이죠. 과학 지식의 잠정성이 보이게 됩니다. 이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모형은 고전 전자기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고전 전자기 이론이 그 당대의 이전에 양자역학이 되기 전에 이론이었던 거죠. 근데 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고전 전자기 이론에 의하면 회전 운동하는 전자가 전자기파를 방출을 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 궤도 반경이 감소해서 결국은 원자는 붕괴된다라는 얘기였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원자 모형에 대한 고전 전자기 이론으로는 또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이 또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어는 1913년에 또다시 보어라는 사람이 나왔죠. 이런 변칙 사례가 나타나니까, 설명할 수 없는 사례가 나타나니까 1913년에 안정성을 조건으로 설정함으로써, 안정성을 조건으로 설정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R2를 해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건 설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과학계는 러더포드의 모형 대신에 보어의 모형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여기 뭐가 보입니까? 당시 과학계는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당시 과학계, 여러분 과학계가 받아들였으니까, 여기는 과학계가 있었으니까 사회성도 존재하는 거예요. 사회성도 있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에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여기 뭘 이룬 거죠? 사회적 합의입니다. 여러분 사회성하고 사회적 합의하고, 물론 사회적 합의가 사회성 커다란 거 안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사회적 합의하고 사회성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사회적 합의 쓰고 아무데나 사회성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사회성도 있고 사회적 합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 지식이, 사회성이라는 건 과학 지식이 과학자 사회를 통해 구성되는 측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되었기 때문에 과학 지식의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과학 지식이 구성됐다라는 과학 지식의 사회성,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가지 정도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섯 번째로 쓸 수 있는 게 이 문장에서 지금 뭐랑 했냐면 논리적 추론도 아니고 단지 조건 설정을 통해 안정성의 조건을 설정했을 뿐만인데 이걸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잖아요. 여섯 번째, 이게 보편적인 과학적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조건 설정과 같은 이런 걸 통해서도 이게 지식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가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뭐 6개까지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이게 프라이어티가 높은 거, 약간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모형이라든지 상상력 추론, 잠정성, 사회성, 이거 그게 기반이잖아요. 경험적 근거 기반, 이 5가지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는 찾아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험에 쓸 때 제가 답에는 잠정성, 주관성 뭐 이런 식으로 써놨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문장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 지식의 잠정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쓸 거예요? 과학 지식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잠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다? 톰슨의 모형이 러더포드의 모형으로, 그리고 보어의 모형으로 변화, 발전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문장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걸 쓸 때 문장으로 쓰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과학 지식은 경험적 증거에 기반을 하고 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기 톰슨의 모형이 이런 실험을 통해 여기에서 검증이 되면서, 오류로 증명이 되면서 이런 다른 모형으로 발전한 데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과학 이론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형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모형을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문장들을 앞에 있는 것과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반드시 문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풀고 잠깐 쉬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5번입니다.
다음은 유전 개념의 발달에 관련된 과학사 사례입니다. 유전 개념 붙여놓고 생물이신 분들은 유전 오늘 가서 또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길죠. 1번입니다. 이 지문에서 과학의 사회성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적으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가번부터 보겠습니다. 1850년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의 형질이 섞여서 자손의 형질로 유전된다는 혼합설을 믿고 있었다. 여러분 이거 올해도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2020년에도 시험 문제 또 나왔잖아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나왔지 또 다른 부분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벌써 보이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의 형질이 섞여서 자손의 형질로 유전된다는 혼합설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사회적 합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혼합설이라는 것이 지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 지식이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한 설명 체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유전현상을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걸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무렵 멘델은 브루노 농협협회 회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여러분 여기 5번에 이 첫 번째 문장에서도 대부분의 사람이 믿고 있으니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구성된 설명체계라는 것도 첫 번째 사회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여기 또 보여요. 멘델은 브루노 농협협회 회원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협회의 회원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과학의 사회성이라는 것은 여기 과학자의 사회가 있고 사회가 있어요. 과학자 사회에서도 과학자 사회 안에서도 여러분 연구자들끼리 어떻게 해요? 학회도 만들고 논문도 검사하고 논문 발표도 하고 여러분 이거는 과학자 사회예요. 대학원에서 여러분 이 학생들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후진도 양성하고 이런 거는 과학자 사회의 사회성이에요. 이건 뭐라고 하냐면 내적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이제 사회와의 과학자 사회와의 관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또 많이 하냐면 공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기가 대기순환은 어떻게 되고 이거 공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 개발해서 또 기술도 만드는 것, 어떤 기계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요구에 따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사회에 또 이롭게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과학자 사회와 실제 사회와의 연계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외적 사회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는 외적 사회성. 이 과학자 사회 안에서 학회 가서 발표하고 검증받고 이런 것들은 내적 사회성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직 내적 사회성과 외적 사회성은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어떤 협회의 회원이 됐다는 거는 여러분 과학자가 혼자서 천재 같은 과학자가 혼자서 단독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도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논문 쓰고 싶으면 학회 회원이 아니면 논문 못 씁니다. 돈부터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협회의 가장 큰 이슈는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예요. 여러분 여기 가입했다. 여기도 사회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협회의 가장 큰 이슈는 식물 교배의 경제적인 측면이었다. 농부들도 농작물의 품종을 개량하는데 관심이 많았다. 이에 멘델은 세대 간 형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여러분 여기 뭐가 보여요? 경제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농업은 농부들이라고 나왔잖아요. 농부들은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의 관심사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품종 개념이나 이런 것들 유전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자가 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이슈죠. 사회적 이슈가 과학계 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만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위의 지문을 과학적 방법의 측면에서 분석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한때 여러분이 보시면 문제도 계속적으로 약간 유행을 타요. 근데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는 아까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사고 방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과학적 사고 방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철학적인 거예요. 과학 철학적인 관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한때는 과학 지문에 포함된 과학적 방법을 써라 이렇게 나오다가 몇 년 전에 다시 최근에 여러 번 나왔던 게 철학적 관점을 써라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과학적 사고나 과학적 방법이나 과학 철학적 관점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과학적 방법에 귀, 나, 법이라고 하면 이거 사고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귀납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철학적 관점으로 써라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요? 귀납 주의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연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역법, 연역적 사고, 연역주의, 가설연역법, 가설연역적 사고, 가설연역주의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가설연역주의라는 건 없지만 가설연역법을 대표적인 과학적 방법으로 내세운 철학적 관점이 뭐예요? 반증주의예요. 반증주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다라고 보시면서 과학적 방법의 측면에서 분석해나 다 찾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사회성이 주로 있었으니까 나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멘델은 둥근 씨만 계속적으로 생기는 순종완도와 주름진 씨만 계속적으로 생기는 순종완도를 교배시켰을 때 F1 세대에서 둥근 씨만 나오는 결과를 얻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실험을 했더니 둥근 씨만 이라고 했잖아요. 둥근 씨만 계속 나왔다라는 거죠. 이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규칙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납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F1 세대의 완두를 자가 수분시켰을 때 F2 세대에서 여기 5474개의 둥근 씨와 이만큼의 주름진 씨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도 또 여러분 여기 둥근 씨, 여러분 여기는 주름진 씨,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 되게 많이 배웠잖아요. 둥근 씨 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여기 근데 F1 세대 이거를 또 자가 수분을 시켰더니만 여러분 여기에서 둥근 씨와 주름진 씨가 그랬더니 이 자손에게서는 둥근 씨와 주름진 씨가 3대 1로 나왔더라. 여러분 근데 여기는 실험을 통해서 얻은 거잖아요. 계속 실험을 반복했더니 이걸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귀납이에요. 귀납적인 거예요. 왜? 관찰했더니 항상 그 순종인 두 개를 했더니 여기에 한 가지만 나오더라. 그 F1에서. 그리고 F1을 또 자가수분 시켰더니만 이렇게 나오더라. 규칙성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특수한 사실로부터 특수한 사례들로부터 규칙성을 발견해서 일반화된 진술을 하는 게 바로 귀납입니다. 귀납. 아셨죠? 그래서 귀납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왜 이런 유전현상이 나타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요번에 또 다 나왔더구만요. 요즘에는 이제 또다시 용어를 한동안은 이 용어를 그 시험 문제 자체에서는 쓰지 않다가 또다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용어를 뭐라고 그래요? 인과적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적 의문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궁금하였다. 이것이 바로 인과적 의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가서 카페에 가면 그 과학의 본성 게시판에 가면
거기 과학의 본성 게시판에 탐구 그 자료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문제인식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의 종류, 의문의 종류에 문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런 것도 있죠. 추측적 의문. 여러분, 이거 생물에서 처음으로 나왔죠. 2019년에 생물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목도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생물은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추측적 의문 또는 예측적 의문, 여러분 또는 인과적인 의문, 그리고 또는 방법적인 의문, 그리고 또는 적용적인 의문, 이렇게 5개 정도의 의문 종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의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생물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각각의 증거에 따라 분석하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셔야죠. 여러분 추측적 의문은 어떤 의문입니까? 어떤 현상을 발견했어요. 야, 이거 이름이 뭐야? 이거 성분이 뭐야? 이거 구조가 뭐야? 이거 무엇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추측적 의문이에요. 아셨죠? 성분이 뭐야? 이름이 뭐야? 구조가 뭐야? 이런 식의 것들을 물어보는 게 추측적 의문입니다. 오늘 꼭 반드시 읽어보세요. 예측적 의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걸 변인을 조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걸 조작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온도가 올라갈 때 이 공이 부풀까? 아니면 줄어들까? 온도가 올라가면 이 공이 어떻게 될 것 같니? 이 풍선의 크기가 어떻게 될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면 예측적 질문입니다. 되셨죠? 인과적 질문은 뭐예요? 나왔잖아요. 왜? 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방법적 질문은 뭐냐면 내가 세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 여러분 내가 컴퓨터로 문자를 보내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적용적 질문은 뭐냐면 오늘 실험을 끝냈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어디에 쓸 수 있지? 어디에 활용할 수 있지?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응용할 수 있지? 응용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의 유형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과적 의문이 나왔죠. 왜?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라는 질문이 나왔으니까 멘델은 그 이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소, 오늘날의 유전자를 상징하는 알파벳 기호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AA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이거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기에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뭐냐면 알파벳 기호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자가 진짜 알파벳 기호입니까? 아니죠. 근데 지금 멘델은 알파벳 기호를 이용해서 설명을 한 거죠. 바로 여기서 사용한 알파벳 기호도 뭐가 됩니까? 모형이 되는 거예요. 모형. 아셨죠? 이렇게 기호를 설명하니까 설명하기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이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해요. 여러분, 왜?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데, 여러분, 멘델이 설명하기를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는 자기의 선 경험, 선 지식,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귀추법이 있는 거예요. 귀추적 방법 또는 귀추법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귀추법은 뭐예요? 어떤 인과적 의문을, 현재의 인과적 의문을 우리가 어떤 유사한 경험 상황을 빌어서 설명하는 건데, 그게 유사한 경험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인과적 의문을 자신의 선 지식, 선 경험의 기초에서 설명하는 게 바로 귀추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기출법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017년, 8년에 귀납법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2018년, 19년 해가지고 귀납법 계속 나오다가 기출법이 19년, 20년 해서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기출법이 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한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냥 전통적 인식론 머릿속에 쭉 떠올라야 돼요. 합리적이고 절대적이고 실제론에 기초하고 있고, 그렇죠? 객관적인 증거, 절대적인 근거에 의한 논리적인 추리에 의한 신념, 증거, 진리, 여러분 이런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외우세요. 자꾸 반복해서. 하지만 우리가 현대 인식론적인 관점을 보면 비합리적인 학문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주관적이고 이념적이니까 라는 것들이 들어가고, 과학적 방법도 그렇게 전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런 것들, 그리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요 몇 문제 더 과학의 분석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